경경명의 대한민국 기술 명장들이 미국 본토에서 정역적으로 체포된 사건 이후 전 세계는 해당 사건의 표면적 현상 이면에 감춰진 고도의 복합적인 전략 게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단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미국의 경제 안보 기반을 조용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은 현재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술 침묵이라는 비대칭적 수단 하나로 전 세계 질서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국제안보정책연구소에서 15년째 전략 분석가로 재직 중인 줄리앙 베르나르입니다. 저의 주요 전문 분야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지난 15년간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수많은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려는 영내 각국의 노력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근무할 때부터 아시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한반도 상황은 언제나 집중적인 주목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였으며 서울의 역동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독립적인 전략적 행위자,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직 액터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강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가, 그 정도의 중간급 국가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는데 매번 방문할 때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기 대응 능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성숙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에 대한 제 기존 인식은 대다수의 서구 전략가들이 그러했듯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한국을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안보와 외교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중간급 국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의 유럽 전문가들이 공유하던 공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개 중국과 일본을 독자적인 전략을 가진 주요 국가로 분류하고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수동적 행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핵심 기술이나 전략적 의사결정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파리 소재 아시아 센터의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 역시 비슷한 기조였는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주목할 만하나 지정학적으로는 수동적이며 미국이 원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주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시각이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 방식은
우리의 예측과 달랐습니다. 감정적인 맞대응 대신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하는 응집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서울에서 포착된 일련의 움직임들은 저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번 변화만큼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정학적 변동, 즉 정책 조정을 넘어선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의 변화라는 직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일시적인 강경 노선으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훨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전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시아 전략을 연구하는 동안 독일의 베를린,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의 로마 등 유럽 각국의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정보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포착된 한국의 움직임은 기존의 동맹국 패턴과 명백히 달랐습니다. 보통 동맹국들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는데 과거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경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런던의 채텀하우스 소속 아시아 담당 연구원과 나눈 대화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왔는데 그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일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진단했습니다. 베를린 독일 국제정치연구소 동료 역시 한국이 드디어 자신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한국 정부의 공적인 언어 사용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동맹 국가와 협력과 같은 표현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주권적 판단에 따라와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사법의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곧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외교 문서를 분석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주요 정책 문서에서 미국과의 공조나 협력이 전제 조건처럼 언급되었지만 최근 문서들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국익 우선주의가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체의 변화가 아닌 사고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한 비공식 안보 포럼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인 김준혁 박사는 조용히 제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에서 완전히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내에 주한미군 28,000명 전원을 철수시키는 것을 공식적인 국가 전략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SMA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이며 주한미군 전면 철수는 70년 넘게 지속된 한미 관계의 완전한 재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글로벌 안보 질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김준혁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SMA 협상에서 양보해온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안보 의존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으며 오히려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더 큰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한국이 이 정도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욱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는 과연 이러한 관계가 지속 가능한가? 우리가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관리해야 할 동맹국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포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프라이빗 클럽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외교, 국방, 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계획이 드디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묘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나온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최근 몇 달 사이에 급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외교관 출신 인사인 박영철 씨는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보호해줘야 할 대상, 관리해야 할 동맹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변화가 단순한 반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미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은 일방적인 관계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이익은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만 한국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로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한국은 이미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력, 경제력, 심지어 소프트 파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960년대식 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용한 준비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처럼 감정적이거나 성급한 모습이 전혀 없었으며 모든 것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수년간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프랑스도 드골 대통령 시절 나토에서 탈퇴할 때 비슷한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그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실용적이며 계산적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에 기반한 판단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 전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담동 그 클럽에서 만난 한 재계 지도자인 최민우 회장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 명장들이 미국 본토에서 정역 체포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을 얻지 못했고 대신 스스로 그들의 경제 안보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였고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미국 땅에서 단 한 줄의 소스 코드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최민우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 보안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들이 조용히 준비해온 것입니다. 미국이 언젠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화웨이 사태, 틱톡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는 기술 주권 프로젝트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들을 미국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독자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었으며 처음에는 일부 기업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확산되어 지금은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데이터 보안이었습니다. 모든 핵심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에 저장하기 시작했으며 외부에서 접근하려면 물리적으로 한국에 와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차원의 보안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기술 주권 보호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서구 기업들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준비였는데 서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보안을 준비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형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원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최민우 회장은 우리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강한 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명확히 분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이 둘을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기업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보안 의식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보안이 필요한지, 우리의 기술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한국 기술 명장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는데 이는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조국을 위한 기술자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완벽한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조직적 대응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는 진정한 국가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전략이라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처럼 정부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협력 문화가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와 기업 간의 때로는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한국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문화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 청사 인근의 외교정책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인 이정훈 대사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자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전략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이정훈 대사는 저를 회의실로 조용히 안내한 후 노트북을 열어 몇 개의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고도로 암호화된 정부 기밀 문서들이었는데 SMA 이후의 기관별 이행 로드맵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완성도를 통해 이러한 계획들이 최근에 급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의 비전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 문서들 중 하나는 한국형 자주 국방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방어 개념이었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활용, 첨단 기술의 통합,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는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 구상이었는데 이는 더욱 야심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안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중심도 중국 중심도 아닌 진정한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정훈 대사는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측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우리 쪽은 협상 테이블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존 동맹 관계에서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겠다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70년간 지속된 한미동맹 체제는 분명히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량과 지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지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미국도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 방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의 길을 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은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중국에 종속되는 것도 아닌 완전한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그는 한국의 역량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력으로는 일부 핵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프트 파워 또한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세계 6위 수준이며 방산 수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역량을 갖춘 나라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 청사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와 함께 한국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계획이 단순히 반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었습니다. 냉전 시대와 달리 지금은 위협의 양상이 훨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전통적인 군사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기술 패권 경쟁, 정보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군사동맹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자율성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측의 예상치 못한 당황과 대응 실패였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이렇게 주도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는데 이는 동맹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이정훈 대사는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1950년대나 1960년대의 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받아야 할 나라로 말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 분야를 보면 한국은 5G 상용화, 온라인 교육 시스템, 비대면 서비스 등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한국의 K-방역 모델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난 현직 군 출신 전략가인 오현수 장군 역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신뢰 가능한 우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빼내려 했고 이를 위해 자국 내법 체계를 무기로 동맹을 협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 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상호 신뢰 기반의 동맹 전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된 상황에서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동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면 동맹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연수 장군은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2 전차, KF-11 전투기, 청웅 미사일 시스템 등은 모두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복제 커피가 아니라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전술 환경에 최적화된 독창적인 시스템들입니다. 동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지원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압박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보를 미국 없이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전, 드론 방어, AI 기반 통제 체계까지 독자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주한미군의 모든 임무 영역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오연수 장군은 한국의 첨단 방어 기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 Integrated Command and Control System입니다. AE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든 방어 자산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인데 이는 미국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차세대 기술입니다.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면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이 있거든요. 실제 위협에 대응하면서 발전시킨 기술이기 때문에 실전 검증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독자적 군사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서구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어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독창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산악 지역과 도서 지역이 많은 한국의 특성을 오히려 방어 자산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오현수 장군은 미국이 철수해도 한국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외부 의존에서 안전 자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다른 연구원 역시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식 방어 체제보다는 한국 고유의 방어 체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미국 방식에 맞춰왔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나은 안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리적 장점에 대해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방어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전국토가 적의 화력권 안에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역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 체류하던 중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새벽 4시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역적으로 체포되는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비자 위반 단속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AI, 양자, 암호, 국방용 부품까지 한국의 미래 기술 전 분야가 표적이 되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압박이었습니다. 그 작전의 규모와 정밀함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핵심 인물들을 정확히 선별하여 동시에 체포한 것이었으며 이는 몇 개월 동안 준비된 작전이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와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각 지역 경찰청이 완벽하게 협조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체포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새벽부터 시작된 긴급 뉴스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CNN, 폭스뉴스, MSNBC 등 모든 주요 언론들이 동시에 보도를 시작했는데 마치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체포 명단을 보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가, AI 알고리즘 개발자, 양자 컴퓨팅 연구원, 5G 네트워크 엔지니어, 배터리 기술자, 로봇 공학자까지 한국의 차세대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공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체포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본국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포가 동시에 진행되어 서로 연락을 취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결정적으로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협상 가능한 국가 혹은 압박에 굴복하는 파트너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새벽 체포 작전 현장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표적 공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표적화되었고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이미 이러한 작전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대한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의 한 정치인은 한국은 결국 우리가 필요한 나라다. 몇 명 잡아들이면 금방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한국을 여전히 1960년대의 한국으로 보는 구시대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이러한 인식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체포 작전에 참여한 한 FBI 관계자와 나중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는 이 작전이 48시간 내에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과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압박을 가하면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요청해 오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4시간 내에 공식 항의를 해오고 48시간 내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이 지나도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체포된 한국 기술 명장들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위성 영상 해석 알고리즘 설계자는 37시간이 넘는 신문 익수문 동안 단 하나의 단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 관계자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마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회유나 압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차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정말 예외가 없었어요. 300명 전원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자들의 대응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변호사 요청, 영사 접견 요구, 통역 서비스 신청 등 모든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인근 비공개 시설에서의 신문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국 기술자들의 보안 의식과 애국심이 얼마나 투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중인증, 국내 서버 접근 제한, 원격 자동 삭제까지 완벽한 다층 방어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미국 측은 눈앞에 정보가 있어도 단 하나도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확보했지만 내용에는 전혀 진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내 전략적 기술 이적 방지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FBI 기술 분석가는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시스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부 침입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물리적 분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핵심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된 독립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내부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물리적으로 해당 시설에 가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기술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조국을 위한 침묵의 숭고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체포된 기술자들 중 한 명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정말 철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명과 미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나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의식 수준은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제 의뢰인들은 법정에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마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침묵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은 유출되지 않았고 미국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워싱턴 내부 DHS 고위 관료들이 백악관의 작전 실패를 보고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협조적인 파트너가 아니다. 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루어진 긴급회의의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계획대로라면 48시간 내에 한국 정부에서 협상 요청이 와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이미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은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정체성으로 회귀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키는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이것이 바로 한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정신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한국전쟁 때의 학도병들, 산업화 시대의 기술자들과 근로자들 모두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희생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구금된 기술자들의 의연한 모습과 변호인을 통한 철학적 메시지 전달은 워싱턴 정가의 당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의 힘이 기술적으로 무력화되는 순간을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주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과거 같았다면 성명 발표, 외교적 항의, 긴급대사 조치와 같은 전통적인 대응이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침묵 속에 치밀하게 준비된 무수한 방역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 청와대 주변의 분위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었죠. 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은 미국 연구센터와의 협력을 일시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공유 중단, 검토 없이 기술 요청 거절 등이 내부 지침으로 하달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보낸 기술 협력 요청서들은 모두 무응답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던 한 미국 상무 관계자는 갑자기 한국 측에서 답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고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같았으면 우리가 연락하면 바로 답변이 왔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정중한 절차상의 무응답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고 감정적인 표현도 일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관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이는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대응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차단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외교가의 미묘한 대응 방식을 지켜보면서 격렬한 반발 대신 선택한 조용한 단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연기되기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상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한 한국 외교관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익에 맞지 않는 협력은 재검토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모든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외교관은 우리는 누구와도 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만을 원할 뿐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접근 방식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한국 정부의 기술 이전 관련 제도 정비에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 및 외부 협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3년간 한국 기술인에 대한 법적 조치 금지 조건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협력 자료는 한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2단계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기술 주권 확보와 내재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만을 정조준한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들을 검토해본 한 미국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사실상 협력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 항의할 수도 없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정말 영리하게 접근했어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차별 대우라고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국가핵심기술보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핵심 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 이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줄의 감정적 표현 없이 모든 것을 법적, 기술적 기준 강화라는 명분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치밀한 제도 설계는 법적 명분과 실질적인 효과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국제표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것뿐입니다. 유럽의 GDPR,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 등을 참고하여 한국에 맞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명분론적 접근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보면 각국이 자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도 CFIUS를 통해 외국 투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중국도 국가정보법으로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같은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춘 것뿐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탈투오 미국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자립 선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몇몇 대형 기업들은 미국산 시스템 도입 계약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GPU 서버 대신 국산화 계획으로 전환했고 해양 안보 기술 기업들은 미국 보안 네트워크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한 AI 스타트업 CEO인 강인호 씨는 우리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에 더 이상 올려둘 수 없다는 내부 윤리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가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다가 갑자기 접근이 차단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조용히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기술 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LG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유럽이나 자체 개발 솔루션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탈미국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아부다비 지점을 설립하여 미국 은행망 의존도를 5% 미만으로 줄인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새로운 협력 구조를 통해 미국 금융 제재의 가능성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한 대기업 CFO인 정재민 이사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금융 허브로서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욱 구체적으로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는 영국 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융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몇 개의 기업의 개별적 결정이 아니라 한국 재계 전체에 조율된 전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제단체들이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공공과 민간 양축은 미국과의 데이터, 기술, 시스템 연결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국가 정체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탈미국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 변화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발성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변화는 한국 학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기술 관련 분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 대학교 총장인 민경태 박사는 학문의 자유와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외부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우리 연구진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진정한 학술 교류라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건전한 학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미국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중 일부를 유럽 대학들과의 협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이스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전략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이면서 한국 전체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국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반미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현실 판단에 기반한 자구책이었던 것입니다. 뉴욕 투자펀드 간담회에서 분위기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한국의 침묵의 결과라고 믿지 않았지만 미국 반도체 ETF와 AI 기술 관련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이 조용히 제게 서울 쪽에서 뭔가 빠진 느낌이야.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어. 직접적인 발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력이 중단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연계된 미국 기업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담하게 되면서 자금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관련 투자에 대해 신중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미한 경제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관련 주식들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ADR, SK하이닉스 ADR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의 미국 상장 주식들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상원통상위원회에서 기술산업안보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왜 한국을 자극했습니까? 왜 협력국의 엔지니어들을 무리하게 체포해서 지금의 난리를 초래했냐는 말입니다. 라고 행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자문관은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 측 내부 문건에는 우리는 과거처럼 아시아 동맹국을 종속적 협력자로만 간주했으며 기술이 국가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나온 또 다른 증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전략적이며 그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내부 분열 양상과 책임 공방, 상호 비난의 악순환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뒤늦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한국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들이 항상 우리 편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죠. 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은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21세기 한국을 20세기 잣대로 판단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원의 한 중진 의원은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청문회에서 증언한 한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연설에서 한국 언급이 사라진 것도 워싱턴 엘리트들의 당황과 혼란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정책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한국을 언급했지만 최근 연설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지금 한국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잘못 말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백악관 참모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과거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국무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동아시아 담당 부서에서는 매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기존의 외교적 수단들이 전혀 먹히지 않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전략기획부에서 일하는 지인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단순한 외교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우리와의 기술 안보 영해를 전략적 종료 단계로 이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AI 기반 정밀 타격 시스템이 미군 전술 운용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중단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이어서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펜타곤 관계자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들이 우리 것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사이버 방어와 드론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실전 검증을 거친 것들이 많아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위협에 대응하면서 발전시킨 기술들이거든요. 이론적 기술과 실전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펜타곤의 기술 의존도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한국 없는 미국 안보 시스템에 구조적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국가별 전략 자율성 지수에서 한국이 상위 5위에 진입했습니다. 이 지수는 각국이 외부 압력 없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위는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의 순서인 셈이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의 전략 자율성 점수가 급상승한 이유는 기술 주권, 경제 다변화, 외교적 균형 감각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계속해서 한국은 감정적 대응 대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했어요. 이러한 성숙한 외교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경제력과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종합적 국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외교정책 브리핑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술과 안보의 자주성을 동시에 성취한 국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 SBT에서는 동맹 이후 시대의 전략기라는 제목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반경했고 프랑스 외교부 안보전략센터에서는 주권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궤도를 가진 국가다. 서울은 이제 동맹이나 협정의 피보트가 아니라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기준점이다. 라는 독일 외교관의 평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평가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중간급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으며 한국이 이미 그런 단계를 훨씬 넘어서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방위산업청에서 확인한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안보까지 공급할 수 있는 입장에 도달했습니다. 28개국으로의 수출 실적과 영향력이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세계 5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있습니다. 현지 맞춤형 개발,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풀 패키지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방위산업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파는 것입니다. 각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에 대해 더욱 자세히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전 검증된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신속한 납기예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들은 비싸고 납기도 길어서 많은 나라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예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고 T-50 고등 훈련기는 여러 나라에서 차세대 훈련기로 채택되었습니다. KAI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 역시 해외 수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무관들이 한국 기술에 감탄하는 모습을 방위산업 전시관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미국은 비싸고 러시아는 불안하고 유럽은 느리다. 하지만 한국은 믿을 수 있고 빠르고 현실적이다. 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의 국방장관은 한국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준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준으로만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팔려고 하는데 한국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미의 한국 방산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파트너십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판매자 구매자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동유럽의 한 무관은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예요.
서구 무기의 80% 성능에 50%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죠. 게다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까지 지원해 주니까 더할 나위 없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의 방어를 판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진행되면서 기술 주권 모델로서의 한국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군수산업을 통한 소프트 파워 확산 역시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한국을 겨냥한 3단계 보복 시나리오가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무역, 외교, 금융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역 분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반덤핑 조사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 고립을 시도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금융 제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축된 다각화 체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금융 압박을 시도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의존도는 이미 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 한국 기업의 CFO인 김태호 이사는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리스크 분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줄여왔어요. 지금은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다변화 전략의 핵심은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골고루 시장을 분산해 놨기 때문에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주요 기업들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정말 잘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했고 LG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신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으로 매출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제 외교를 다변화해 왔습니다. 미국만큼이나 중요한 파트너들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제재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더 이상 압박을 통해 방향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관료가 비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가 반응할 거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의 전략적 성숙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국익을 계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수준의 전략적 사고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철저히 국익에 기반해서 내리고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압박 수단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한국의 완벽한 대비 체제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부다비 지점을 통한 탈달러 전략과 침묵으로 대응하는 한국의 지혜는 미국의 화살이 허공을 가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국은 이미 다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대응은 정말 교과서적이에요.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대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이러한 수준의 전략적 사고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만약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곤란해질 것 같아요. 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언론과의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안보를 정의하려는 첫 번째 세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언어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과거 한미 공조해서라는 표현이 국익 기준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단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주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국방백서에서도 한미연합방위라는 표현이 한국형 통합방위 구조로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헌법 개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법은 그대로 두고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거든요.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헌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 정신을 더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자주독립이야말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입니다.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의 원칙과 가치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60대 시민인 김숙자 여사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더 무섭게 느껴져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국민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정신적 독립을 이루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외국에 나가보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주권의식의 확산과 조용하지만 강력한 철학의 확산을 목격하면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국민들의 성찰과 각성의 결과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제게 한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세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부모님 세대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주셨다면 저희는 정신적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희 세대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중학생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안보를 재해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모든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한 객관적 평가, 정부 언어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 그리고 국민의식의 근본적 전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일체감이었습니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회적 결속력은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 시민 단체 활동가는 우리는 반미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원할 뿐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변화가 얼마나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반발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오랜 성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저는 몇 달 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자주적 학문 연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진정한 학문적 독립 없이는 국가적 독립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학문적 전통과 방법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또 다른 교수는 서구 학문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국적 사고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학문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의 한 연구원은 기술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기술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의 성공에 이어 이제는 K-필라소피, K-사이언스라고 부를 만한 독창적인 사상과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은 모방이 아니라 창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류의 성공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국적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방송 작가는 이제는 서구 문화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는 시대가 왔어요. 이러한 자신감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독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는 글로벌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조업 기지가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능력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LG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술 우위가 단순히 몇 개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의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과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 환경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었거든요. 한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모방에서 창조로, 생존에서 기여로의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변화를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변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 모델은 중간급 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초기에는 한미 관계 악화를 자국에 유리한 기회로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제 진정으로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국가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러시아 전문가는 한국의 변화는 동북아시아 질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독립적 행보를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로서 서구에 종속되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서 자극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 일본 외교관은 한국의 변화를 단순히 반미나 반서구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시아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북한의 한 연구 전문가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변화가 기회이자 위협일 수 있어요. 미군 철수는 북한에게 유리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변화가 단순히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중간 국가가 아니라 21세기 아시아 평화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로소 보인 대한민국의 놀라운 전략적 가치와 균형 감각,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변화가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중간급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저는 진정한 국가 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군사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만 보더라도 충분히 놀랍지만 이것은 아마도 시작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강의 기적 이후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기적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적이죠. 한국인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워입니다. 기술과 안보, 경제와 외교 모든 면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 전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 모든 변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얻은 자주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지혜와 용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더욱 놀라운 발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리더십 말입니다. 이 놀라운 분석과 통찰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영감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심층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